경제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가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많거든요. 한쪽에서는 연준을 향해서 금리 내려라 라고 거의 소리치다시피 압박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든 유럽이든 가리지 않고 무역 상대국들을 향해서는 날을 세우죠. 이게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만약 이 모든 움직임이 사실은 하나의 관역, 바로 약달러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복잡한 퍼즐을 푸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약달러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 무역, 심지어 에너지랑 국채시장까지 동원하는 그 치밀한 전략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혼란스러워도 그 안에는 아주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 근그림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시작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었어요. 시장을 아주 한바탕 흔들어놨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를 봐라. 달러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감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달러가 스스로의 수준을 찾아가도록 두고 싶다. 그게 공정하다. 이건 누가 들어도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다. 좀 내려와야 한다. 이런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정하다, it's fair, 그 단어 선택이 아주 절묘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달러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동안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서 불공정한 이득을 봤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 반칙을 했으니 이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 불공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라고 그냥 선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달러 현상을 무슨 시장의 실패나 미국의 약세가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군요. 야, 대단한 말이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전략인데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발언 직후에 달러 인덱스가 눈에 띄게 하락했으니까요. 시장은 이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약달러를 용인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부터 달러 약세는 정부가 방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좀 돌아와서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약달러를 원하는 걸까요? 결국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그의 핵심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두 가지 큰 그림, 바로 금리 인하와 제조업 부활, 이게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두 가지 목표는 약달러라는 고리로 필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먼저 금리 인하부터 한번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파월 의장을 향해서 바보, 멍청이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최근에는 행정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정말 극에 달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중앙은행 총재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독립성이 생명인 중앙은행을 거의 자기 손발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트럼프가 강달러를 원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하를 주장한다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네,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죠. 하지만 원래 달러 가치는 지금보다 낮아야 공정한 거야 라고 전제를 딱 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네요.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원래 가야 할 제자리로 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금리 인하 압박을 정당화하는 완벽한 명분이 생기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정책 목표를 위해서 달러 가치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표인 제조업 부활하고도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달러 가치가 한 10%만 하락해도 해외 시장에서 팔리는 포드 자동차나 보잉 비행기의 가격이 10% 저렴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러스트벨트에 공장을 다시 돌리고 해외로 나갔던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약달러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런 계산이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약달러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당장 달러로 결제해서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의 가격이 오를 거고 이건 곧바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원유부터 시작해서 각종 원자재,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부품들까지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두 개의 강력한 방패를 준비해뒀습니다. 그 첫 번째 방패가 바로 에너지 가격 통제입니다. 에너지 가격 통제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던 거죠? 달러 약세 때문에 다른 수입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일반 가계의 물가 체감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를 인위적으로 눌러버리면 이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이게 대표적인 예죠.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공급이 늘어나면 국제 유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겠죠. 아, 국내적으로도 휘발유 가격을 갤런당 2달러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복잡한 거시경제 이야기 대신에 일반 유권자들이 매일 주유소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딱 보여주겠다.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유가 하락이라는 더 강력한 체감 효과로 덮어버리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패는 훨씬 더 노골적이고 강력합니다. 바로 힘에 의한 억제입니다. 힘에 의한 억제라니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이건 또 다른 부작용,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채 매도 리스크? 이걸 막기 위한 장치라고 봐야 할까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냥 앉아서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미국 전체 국채의 약 30%를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더 이상 손해볼 수 없다면서 국채를 대거 내다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급등하면서 미국 경제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시나리오네요. 특히 중국이나 일본처럼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인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힘이 등장합니다. 얼마 전 덴마크의 한 대형 연기금이 미국 국채를 처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미국이 덴마크령인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로 직후였죠. 아, 시장에서는 이걸 일종의 보복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의 반응이 어땠나요? 재무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그 결정은 별 의미 없는 것이라고 딱 평가절하하면서 특정 투자은행이 덴마크 연기금의 결정을 분석한 보고서를 콕 집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그 투자은행 CEO가 나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흘렸죠. 잠시만요. 이건 단순한 해명이나 시장 안심시키기 차원이 아니네요. 우리 정책 때문에 너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함부로 국채를 팔 수 없다. 만약 팔려고 시도하면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고 압박을 가할 것이다. 라는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 금융시장을 거의 지정학적 힘의 논리로 다루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채 시장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로운 금융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는 영역이다 라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 논리만으로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와 제조업 부활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약달러라는 수단을 꺼내들고 여기서 파생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은 에너지 가격 통제라는 방패로 막고 또 다른 부작용인 외국인 국채 이탈은 정치적 힘이라는 두 번째 방패로 억누른다. 정말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방정식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물이죠.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거대한 전략이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딱 두 가지 거시 변수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바로 국제유가 WTI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왜 하필 그 두 가지인가요? 그 두 개의 방패가 잘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첫 번째 방패인 에너지 가격 통제가 성공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유가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기 시작하면 약달러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전체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겠군요. 국채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찍어 누르는 그 두 번째 방패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테고요. 만약 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른다면 그건 미국의 힘이 더 이상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유가와 국채금리, 이 두 개의 바로미터가
트럼프 경제 전략의 성패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거시지표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전략이 구체적인 산업 레벨에서는 벌써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 복잡한 체스 게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주 흥미롭게도요. 산업별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어요. 최근 시티그룹이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9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무려 50% 이상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하나에 그렇게 시장이 움직이나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을 썼는데 이걸 EV/EBT 방식으로 바꿨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PBR은 회사가 가진 땅이나 건물 같은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떤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EV/EBT에다는 회사가 공장을 돌리고 영업을 해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즉 현금 창출 능력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버는데 이 관점으로 바꾼 거군요. SK하이닉스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계속 필요한 반도체 기업에게는 훨씬 유리한 평가 방식이겠네요. 맞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 열기가 미국 증시로까지 이어져서 경쟁사인 마이크론 주가도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드디어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진 거죠. 반도체 쪽은 이렇게 훈풍이 부는데 다우지수 전체는 오히려 하락했단 말이죠. 이건 또 다른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특히 민간보험사들에 대한 정책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민간보험사들이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노인 의료보험에 대한 정보 지급액을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겠네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이라도 올려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수입이 그냥 제자리에 묶여버린 셈이니까요.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사이자 다우지수 구성 종목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 한 종목이 워낙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다우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약달러라는 거시 전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특정 산업을 겨냥한 미시 정책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좀 감지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향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으름장을 놓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네, 백악관에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발표하면서 갑자기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번 강하게 밀어붙여서 상대방을 코너에 몬 뒤에 슬쩍 협상의 여지를 열어주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형적인 협상 전략이죠. 전체적인 약달러와 제조업 부활이라는 큰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무역 분쟁에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강약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어떤 충동적인 움직임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약달러라는 명확한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 환율, 유가, 무역 분쟁, 심지어 동맹국을 향한 정치적 압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거대한 체스 게임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은 두 가지 아주 강력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압도적인 셰일 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가격 통제력, 그리고 기축통화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중동에서 예기치 못한 분쟁이 터져서 유가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혹은 중국을 필두로 한 여러 나라가 미국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동시에 미국 국채를 던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경제 구조물이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닐지 한번 곱씹어볼 문제입니다.